이제 우리 결산 보면 우리 결산은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이제 결산이에요. 그럼 기말 수정 분계는 우리가 하는 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12월 31일 날 했죠. 그래서 자, 이 날짜에 수정 분계를 하는데 여기에 분계하는 방법이 우리가 직접 차변 대변 해가지고 쓰는 수동 결산이 있고,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전표 추가로 여기에 분계를 넣어주는 자동 결산이 있어요. 자, 그럼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동 결산이라는 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게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모든 시산표의 정보를, 우리 시산표라는 게 있는데 시산표의 내용을 모두 반영시키는 거예요. 반영해서 사용을 해요. 그럼 시산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분계했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오는 장부예요. 자, 우리 시산표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만 말하면 이상한 애 같은데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본 적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합계잔액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가 있고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쪽으로는 합계 라인이 있고 바깥쪽으로 잔액이 있죠. 두 개 다 보여줘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산표라고 해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분계 입력하자마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매추 전표 입력하면 바로바로 들어온 것처럼 걔도 장부에 쓰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열 때에 분계한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데, 그럼 수동 결산이 우리가 직접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수정 분계를 하면 이 내용이 반영된 상태로 얘를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에 수동 결산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반영된 상태로 해서 이걸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 결산이라는 걸 무조건 선행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동 결산했던 내용이, 우리 수동 계산하는 게 거의 대다수가 이연과 예상인데 수익 비용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그 우리 500번대 비용 처리한 것들하고 전부 다 마감 처리해서 없애져 버릴 거예요, 장부에서. 왜냐하면 손익계산서 계정이나 아니면 우리 재정원가 명세서에 있는 우리 비용 계정들은 그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표 추가했을 때 장부에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합을 없애줄 거고,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 내용은 이제 우리 내일 보게 될 다른 장부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없애줘 버릴 거예요. 그래야 내년 되면 새로 시작할 거잖아요. 수입 비용을 집합 손익으로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할 건데, 그럴 거면 여기에 수정 분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열어버리면 얘 반영 안 된 값을 가지고 나는 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안 맞는데, 지금 우리 세무이급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중에 세무이급이나 아니면 실매수도 이걸 보겠죠. 그러면 회계상의 법인세 계산할 때 이것들이 다 반영된 여기에서 그 값을 쓸 건데, 얘를 먼저 열어버리면 얘가 반영 안 된 값으로 계산하니까 엉뚱한 짓 한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동 결산이라는 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시험에서는 꼭 얘를 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왜냐면 계산 자료 입력으로 마감하는 게 시험 문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전표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돼요. 12월 31일 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동 계산이 4개가 있고
자동 결산이 한 개라고 있는데 봤더니 감가상각이나 무형자산상각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동 결산으로 쓰고 안 들어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처리하는 것도 우리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알잖아. 근데 추가액 금액을 아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열어서 금액 쓰고 전표 추가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분개하시고 끝내버리시고 자동 결산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본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굳이 이걸 꼭 열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자동 계산을 사용하는 게 그래도 좀 편리하죠. 그래서 자동 계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동 계산 항목을 보고 여기에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수동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 계산 항목을 먼저 보면 K랩에서 자동 결산이 가능한 항목을 보면 스마트에는 좀 다르니까. 자, 첫 번째가 기말 재고 자산을 정리를 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거 우리 전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금액 넣는 거 있죠. 그걸 넣는 게 남아있는 걔네들 빼고 나머지는 다 쓴 거잖아. 쓰거나 판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출 원가를 산정해 줄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할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수동 결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문제가 있으면 일단 내용을 봐서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금액 쓰는 거는 자동 계산에서 할 건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으면 우리는 수동 계산으로 먼저 미리 해두는 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 대변에 우리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이 분계를 해놓고 여기 들어가야 매출원가에 포함 안 시킬 거라고 타계정 대체가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야 얘가 매출원가에 포함 안 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 이번 재고자산 할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느낌 가지셨죠?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놓고 가야 돼요. 정상 감모 손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이걸 꼭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수동 계산인 건데 미리 계산자료 입력을 나중에 열어버렸다가 뒤늦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다음 그다음 봐야 될 게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를 우리가 해줄 건데,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K랩에서는 위 상단부에 대손 삼각 버튼을 이용하는 게 당연히 쉬워요. 그죠? 그럼 대손 삼각 버튼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이 대손 삼각 버튼을 이용하면 자, 우리 파보창 떴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에 컴퓨터가 스스로 채권별로 잔액 보여주고 위에 대손율 몇 퍼센트 다 적혀 있는 거 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옆에 계산 반영할 금액이 녹색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설정할 것만 두고 지웠었죠. 근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냥 자동 계산으로 쓰면 돼요. 플러스라는 건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부 없이 금액 적혀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나온 금액을 우리가 따로 적어서 다시 도로 나가야 돼요. 수동 계산하러.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동 결산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수동 계산하는 분계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적혀있던 금액 이 금액을 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얼마 이 분계를 수동 계산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수동 계산을 하러. 그럼 이 대손 충당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 떴네 하고 금액 적고 나오면 안 되고, 그럼 그다음 뭐 생각하냐면 어떤 계정 과목이었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자기 짝짓 거 줄여야 될 거잖아요. 어느 계정 과목인지는 안 보고 그 금액만 마이너스 된 거 적어서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왜냐면 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지만 차감 계정이라 대면이니까 마이너스 뜬 금액만큼 줄여주면 딱 맞아질 거잖아요. 그럼 수능 계산으로 딱 맞추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자 얘도 주의해야 돼 있죠. 얘는 두 개 있어요. 800번 대 900번 대 두 개가 있는데 800번 대는 판관비의 차감 성격이고 900번 대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린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게 얘는 매출 채권이 환입할 때고 얘는 기타 채권을 환입할 때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적어 나온 그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면 800번대에 대손충당금 환입을 쓰는 거고, 만약에 단기대여금이나 장기대여금이나 미수금이면 우린 900번대에 대손충당금 환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가끔 우리 실제로 회계 1급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환입이 떴는데 영업외 수익이라고 처리하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의 기능을 활성화를 막 초반에 했었을 때였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떴는데 분계를 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얼마, 대변에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이의제기 신청을 해가지고 어차피 판관비에서 줄이는 거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 마이너스 판관비 한 거나 이거나 뭔 상관이냐라고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에서 그냥 더럽다 맞아라고 해줬어요. 그 회차에. 그러고 나서 열받았나 봐. 그래서 그 다음 회차에 바로 마이너스 환입되면서 문제에 본 문제 하나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시오라고. 환입이 발생할 경우 수익 처리하시오. 한마디로 그딴 식으로 마이너스 나오면 틀렸다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버린 거죠. 판관비의 차감이 아닌 걸로 그냥 외상매출금을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이걸 해라. 근데 그게 세무 2급에 일어난 게 아니고 회계 1급에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회계 1급에 이의제기 신청하는 건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문제 내는 사람들도 좀 사람이니까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억지를 부리는 문제를 냈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무조건 수능 계산으로.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수능 계산하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자 지금 5개 이야기할 건데 모든 것 중에 만약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얘를 무조건 1번으로 하세요. 얘를 왜 무조건 1번으로 하냐면 열어봤는데 마이너스면 돈은 나가야 될 거잖아. 밑에 실컷 다 입력해 놨는데 내가 마이너스 떠서 다시 수능 계산하러 나가면 지금 입력했던 건 다 날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하고 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딱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을 맞춘 거죠. 맞춘 거니까 다시 들어와서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보면 딱 맞으니까 이제 보충하거나 환입할 거 없으니까 제로가 돼 있어서 금액이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그럼 얘 빼고 나머지만 이제 보충할 거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두 개라서 두 개만 설명하는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이걸 이용할 거니까 혹시 마이너스 나올까봐 이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기말재고자산 입력하는 거에 비정상 감모 손실일 때,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자동 계산이다라고 일단 정리해두지만 들어갔을 때 혹시 마이너스가 나오면 수동 계산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그 문제 빨리 풀어놓고서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있고 다음
우리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것도 500번, 800번 구분해 가지고 위쪽에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 됐고, 아래쪽에 있는 우리 판관비 아래 있는 그냥 감가상각비 적혀 있는 곳은 우리 800번 됐고, 이렇게 쓰면 됐죠. 그런데 세무위급 시험에서는 가끔씩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위에 감가상각 버튼 눌러서 불러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는 것도 이제 우리 저와 같이 이제 해보고 할 건데, 그럼 고정자산 등록해서 반영하라 그러면 그때는 먼저 고정자산 등록 후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겠죠. 그래야 불러올 거 아니야. 입력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했던 걸 불러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한 후 반영하라고 할 때는 한 개 넣어줄 거예요. 작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개 입력을 해놓으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위 상단부에 대손상각 바로 왼쪽에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우리 대손상각하는 것처럼 우리 고정자산 등록한 거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결산 반영하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올해 감가상각비만 알려주면 우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에 입력해서 반영을 시킬 거예요. 자, 이거 외에 나머지는 크게 특이한 거 없어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구분만해서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금액을 쓸 거죠. 우리 임금 쪽에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과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이 임금 아래에 있는 건 500번 될 거고 급여 아래에 있는 건 800번 될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액을 써주기만 하면 되죠. 추계액을 주면 추가액을 산정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추계액은 전 직원 퇴직금 일시적으로,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 나머지가 추가액이 될 거고, 추가액을 주면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돼요. 500번, 800번을 구분해 가지고 위아래, 당연히 손익계 안 쓰니까 매출원가가 위에 있고 판관비가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매출원가 쪽에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그 아래에 보시면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적혀 있는 거 있죠. 그 위에 쓰면 어떤 분계를 해주냐면 차변에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얼마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 부채 얼마 이 분계를 해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거 쓰시면은 문제가 원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글자 신경 쓰지 마시고 차변에 이 글자로 분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쓰면 그 아래에 적혀 있는 글자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충당자 때문에 괜히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로 쓰면 얘도 500번, 800번은 비용 계정이에요. 이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분계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에서 안 보면 퇴직, 충당 이 글자 때문에 괜히 이해로 쏠리는데, 거기에 금액 넣으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원하는 분계는 이 분계가 아니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 퇴직급여 가로 전입액 적혀 있는 여기에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밖에 없잖아요. 법인세 계상하는 거. 우리 법인세 계상하는 게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법인세 계상하는 거는 분계가 이게 나와야 돼요. 분계 전표에
12월 31일 날 차변의 법인세 비용 혹은 법인세 등 얼마 대변에 선납세금 얼마 미지급세금 얼마 이렇게 분계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분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선납세금 적혀 있는 결산 반영에다가 쓸 거고, 이 금액이 추가 계상액 있는 칸에 써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선납세금이 40만 원이다. 그럼 60만 원 쓰니까 여기 40, 여기 60 써서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선납세금도 조회할 필요 없이 결산 전 금액에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어요. 엄청 친절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K랩이에요. 우리 스마트에이는 그런 친절한 행동을 전혀 안 했죠. 직접 선납세금 정리해 놓고, 그래서 이것만 써주면 해주는 거라서 이제 우리 TAT 2급 나중에 같이 볼 때 다들 자동 계산 안 하더라고. 어차피 학교장 계산표 가서 얘 보고 얘 가지고 수동 계산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들리기 싫은 거야. 다 이 분계를 하니까 그냥 자동 계산 안 하고 수동 계산으로 이 분계를 거의 다 하세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겠죠. 얘 장부까지 확인하고 얘는 꼭 수동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K랩은 이것까지 금액까지도 알려주니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 계산으로 완자동이라고 하고, 우리 스마트에서는 그래서 법인세를 반자동이라고 불러요. 반만 자동으로 해준다고. 근데 반자동이 더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해버리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결산하는 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수동 결산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동 결산을 볼 건데, 자, 우리 교재 제일 위에 보면 수동 결산 내용이다라고 해서 뭐 선급 비용부터 쭉 적혀 있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시간을 보니까 이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연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혹시 컴퓨터 끄셨나요? 안 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결산의 기본 예제가 있는데, 기본 예제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출문제 5문제씩 15회니까 75문제나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저와 같이 계속 결산 문제 풀 거예요. 근데 결산 문제는 계속 풀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나오던 게 어느 순간 사이클이 돌아서 나오고 있구나 걸 알아요. 결산 문제는 많이 풀면 많이 풀어서 왜냐면 문제 풀이 작아요.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는 아무거나 갖다 놔도 될 만큼 풀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걸 느끼세요라고 말하는데, 결산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많이 풀어보면 결산 감이 좀 오는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가 또 내가 뭐를 모르는지가 진단이 돼요. 그래서 이 결산은 할 만해요. 자, 오늘 고정자산 등록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 오늘 그냥 마무리하게. 고정자산 등록해야지 자동 계산할 거잖아요. 이 문제에서 고정자산 시켜가지고 결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 이제 오랜만에 3004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3004번 회사 들어가셨으면 자, 회계관리 탭에서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여러 가지가 있죠. 전에 제가 할 때는 여기에서 제가 F2번에서 계정 과목 찾았죠. 자, 우리 시험 때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냥 엔터 치세요. 그냥 왜 엔터 치라고 하냐면 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건물에를 해놓고 건물에 얘네들 5개 다 쓰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엔터 치면 계정 과목 계속 치면서 가니까 그런 실수 안 할 거잖아요. 저는 실수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시험 때 실수 줄이는 것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건물이니까 F2번 누르면 여기서 계정 과목 선택되니까 그러면 실수 계정 엉뚱한 곳에 등록하고 있는 일은 없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코드가 1번 그리고 공장 건물이고 자, 그리고 취득은 2017년 6월 5일이고 자,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 상각 방법을 안 물어보고 휙 하고 이걸 바로 넘어가요. 이 K랩의 최고의 단점이에요. 스마트A는 상각 방법을 내용 연수 있는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휙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기본 설정 값은 건물은 무조건 세법이든 회계든 정해법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정해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보수주의적으로 가장 안정성이 높은 정유법을 잡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정유법이든 정해법이든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초가액 적혀 있죠. 이 기초가액은 얘는 1월 1일 날 우리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의 장부 가액이에요. 죄송해요. 유형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자산의 장부 가액이에요. 자, 다시 쓸게요. 무형 자산도 같이 섞어야 되니까 얘는 1월 1일 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의 장부 가액이에요. 그럼 고정자산의 장부 가액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쓴 게 이쪽에다 쓸게요. 유형 자산은 취득 가액을 쓰는데 무형 자산은 우리 장부 가액 한마디로 감가상각 후 금액이 적혀 있겠죠. 직접법으로 생각하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1월 1일 날 장부 가액을 했으니까 그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단기 취득분은 입력하는 게 아닌 거죠. 단기 취득한 거는 1월 1일 날 산 게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죠? 기초 가액이니까 1월 1일이죠. 이번 기수의 초. 그죠? 자, 그리고 이 다음은 당연히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죠. 자,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 무형 자산 때문에 상각 누계액이라 해서 두 개 다 포함하려고 써둔 거예요. 자, 지금 다음 여기 4번 단기 중 취득 적혀 있고 단기 중 증가 적혀 있죠. 말 그대로 여기는 취득가액이라든지 취득가액이라고 말하는 건 단기 중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을 쓰는데 회계상의 취득가액, 취득시 부대비용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단기 중 증가가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본적 지출하면 차변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쓰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 써주면 합쳐져서 감가상각하도록 계산해 줄 거니까 그게 단기 증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산의 가액이 증가된 부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올해 취득해서 차량 운반구라고 썼거나 아니면 자본적 지출이 일어나서 차량 운반구라고 쓴 금액이 여기 4번 칸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 기초가액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고 올해 취득했으면 여기만 쓰겠죠. 그죠? 자, 나머지 부분은 엄청 궁금하죠. 항상 이야기하면 저만 궁금한가 봐요. 이건 세무역을 가면 한 가지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지금 법인세법상 서식이에요. 회계상의 서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잔존가액이 있죠. 유형자산은 무형자산은 없고 세법은 유형자산도 잔존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잔존가액 쓰는 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연수는 당연히 내용연수 쓰면 되죠. 자, 내용연수 쓰실 때는 절대 여기 물음표 누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괜히 정신건강에 해롭죠. 뭐 엄청 이상이 많이 나오죠. 복잡하기만 해요. 그냥 몇 년 하면 몇 년 쓰면 되지. 내가 여기 물음표 눌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 내용연수 쓰면 여기 13번에 회사 계상액이 컴퓨터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실기에서는 전부 다 잔존가액을 말 안 할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을 잔존가액 있다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도 귀찮아서 실기에서 잔존가액을 잘 안 줘요. 이런 시험에는 주는데 그럼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 힘드신 분들이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푸는 문제가 아닌데도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잔존가액이 없으면 여기 들어와서 정유법 계산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한 날짜 써서 여기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할 때에 올해 감가상각비가 여기 13번에 회사 계상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용한다면 이 금액을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비 구분은 자 여기 또 500번이라고 오라서 치면 안 돼요. 1번이 500번이고 6번이 800번이죠. 이걸 정확하게 선택해 줘야지 계산 자료 입력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그 500번대 800번대에 위치를 잡아갈 거예요. 그 저한테 가끔씩 나 분명히 입력했는데 안 들어왔대. 보면 여기에 500번대라고 5라고 쳐서 750번대 돼서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6번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꼭 잘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또 이제 나머지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고 나머지 업종 코드를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쓸 건데 이것도 업종 코드 알려줄 때는 번호를 줄 거예요. 그럼 번호를 쓰지 이거 눌러서 또 찾는 또 어려운 행동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번호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선 업종 코드 알려주죠. 그러면 알려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전부 다인데 입력하는 건 이제 이 기준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공장 건물은 올해 이전에 취득했죠. 그래서 기초가액 1억 원을 그대로 쓰고 정기말까지 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쓰고 자, 다음 내용연수는 20년이니까 20년 쓰고 다음 경비구분은 사용이 공장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번 500번대 업종은 02번 이렇게 쓰면 얘 입력이 끝났어요. 그럼 얘가 알아서 1억인데 얘가 20년 쓰니까 올해 거 500만 원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도 건물이네요. 2번 본사 건물 2017년 4월 1일이고 정액법 맞고 기초가액은 1억 8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1,800 내용연수는 똑같이 20년이고 이번엔 본사 건물이니까 6번 800번 되고 업종은 이번엔 03번 주는 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죠. 다음은 우리 기계장치고 3번 절단기구 2017년 7월 31일 날 자, 얘는 정률법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고 맞죠? 8천만 원에 250만 원이고 10년간 썼고 공장 거 그리고 우리 업종은 13번
다음 차량 운반구 4번 5톤 트럭 2017년 5월 27일 날 정유법 맞고 1000만원에 300만원이고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보고 쓰고 있는 느낌이죠. 10년이고 공장이니까 500번대에 업종은 13번. 다음 마지막 차량 운반구 5번 승용차. 이건 2020년 7월 3일 올해 샀네요. 그러면 4번의 단기중 취득에 2,430만원. 왜냐면 올해 샀으니까 상각한 적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금액 내용 연수는 5년이고 본사거니까 6번 800번대에 13번이다. 어렵지 않죠? 이것만 실수 안 하시고 또 취득원가 포함시키는 것만 실수 안 하고 혹시 정리법 쓸까봐 확인해 주시고 이것만 잘 체크하시면 이거 입력하는 방법 어렵다는 건 세무이금에는 없어요. 세무이금엔 이제 이 칸들 써야 되니까 엉뚱한 금액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게 문제인 거고 지금 우리는 이것만 연습만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게 고정자산 등록한 거고 그럼 이제 내일은 우리 수능 계산 한 후에 계산 자료 입력해서 부르면 얘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감가상각비가 계정 과목별로 500번, 800번 나눠져서 분리돼서 다 나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까지 끝났어요. 뭐가 좀 많죠? 그죠? 작나요? 할 일은 많아요. 자, 우리